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2023년 10월의 어느 저녁, 경기도 양주시 외곽의 한적한 도로에서 마지막 버스를 놓친 김민지 집사가 걸어가고 있었다. 스마트폰의 희미한 불빛만이 그녀의 발걸음을 비추고 있었다. 도시의 네온 사인이 멀리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그녀는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이곳까지 올 택시는 없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좀 늦을 것 같아. 버스를 놓쳤어. 그것이 김민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음성이었다. 김민지가 실종된 지 정확히 3주 후, 이번에는 구리시 인창동 근처의 한강지류에서 또 다른 젊은 여성이 사라졌다. 박소영 22은 늦은 시간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중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녀의 가방만이 인적이 드문 강변 산책로에서 발견되었을 뿐이다. CCTV 화면을 들여다보는 경찰들의 눈에는 의문투성이의 영상들만 남아있었다. 두 여성 모두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곳은 서울 근교의 인적이 드문 도로들이었다. 밤늦은 시간, 가로등조차 섬기게 설치된 그 길들에서 그녀들은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렸다. 11월에 들어서면서 사건은 더욱 심각해졌다. 남양주시 진저읍의 한 공장지대 근처에서 이수진 25위, 그리고 파주시 교화읍 외곽도로에서 정윤아 23가 연달아 실종되었다. 모든 희생자들의 공통점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마이너스 모두 20대 초중반의 젊은 여성. 마이너스 야간 시간대에 인적이 드문 서울 근교 도로에서 혼자 이동 중 실종. 마이너스 실종 전 마지막 연락은 모두 가족이나 지인에게 집에 늦게 간다는 내용. 마이너스 CCTV에는 의문의 검은색 승용차가 주변에서 목격됨. 경기도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지만 구체적인 단서는 부족했다. 4명의 젊은 여성이 마치 증발이라도 한 듯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언론들은 연일 서울 근교 연쇄 실종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12월 초 한파가 몰아치던 어느 새벽 양주시 덕계천 하류의 콘크리트 수로에서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다. 새벽 조깅을 하던 시민이 물가에서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김민지의 시신이 있었다. 부검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하지만 시신의 상태로 보아 다른 곳에서 살해된 후 이곳으로 운반된 것이 분명했다. 물속에서 발견되었지만 폐에는 물이 들어있지 않았고 손목과 발목에는 결박된 흔적이 남아있었다. 범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입니다. 시신을 물에 버린 것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인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현장의 모든 수사관들은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김민지의 시신이 발견된 후 일주일, 구리시 한강지류의 한 교량 아래에서 박소영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인과 상황은 동일했다.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 다른 곳에서의 살해 후 유기. 12월 말 남양주시의 한 하천 배수로에서 이수진이, 새해 첫 주에는 파주시의 임진강 지류 다리 밑에서 정윤아의 시신이 각각 발견되었다. 4사건 모두 동일한 수법이었다. 수사본부는 범인의 명확한 패턴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범행지역 서울 근교 인적이 드문 도로 양주, 구리, 남양주, 파주 등. 희생자 선택 20대 초중반 여성, 야간 시간대 홀로 이동 중인 자. 범행 방법 납치 후 다른 장소에서 살해. 시신 유기 하천, 하수로, 교량 하부 등 물가 근처. 모든 시신에서 동일한 섬유 조각이 발견되었고 DNA 분석 결과 범인은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었다. 하지만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치하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2024년 1월 수사본부는 광역 CCTV 통합관제센터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영상 분석 작업에 착수했다. 각 사건 현장 주변의 모든 CCTV 영상을 시간대별로 정밀 분석한 결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4사건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목격된 검은색 소나타 차량. 번호판은 부분적으로만 식별되었지만 차량의 특징적인 손상 부위 우측 뒷범퍼의 찌그러짐과 모든 영상에서 동일하게 확인되었다. 차량 추적 결과
해당 차량의 소유주는 40세 남성 어씨로 밝혀졌다. 어씨는 인천의 한 물류회사에서 야간 배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업무 특성상 서울 근교 지역을 자주 오가는 상황이었다. 2024년 2월 15일 새벽 경기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씨의 자택과 직장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어씨의 차량 트렁크에서는 희생자들의 개인 소지품들이 발견되었고 자택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결정적 증거들이 나왔다. 마이너스 희생자들의 신분증과 휴대폰, 마이너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로프와 테이프, 마이너스 희생자들의 사진이 저장된 디지털 카메라. 조용한 신문실에서 어씨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결정적 물증들이 하나씩 제시되자 그의 표정은 점차 굳어졌다. 어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키 175cm의 보통 체격, 온순해 보이는 인상. 하지만 그의 내면에는 비틀린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냥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어씨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야간 업무를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 혼자 걷고 있는 여성들을 자주 봤어요. 위험해 보여서 태워다 주려고 했는데, 하지만 수사관들은 어씨의 진술이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그의 차량에서 발견된 각종 도구들과 희생자들의 소지품은 치밀한 계획 범행을 보여주고 있었다. 며칠간의 신문 끝에 어씨는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그가 털어놓은 범행 과정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치밀하고 잔혹했다. 첫 번째 사건은 정말 우연이었어요. 그 여학생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차에 태우고 나서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씨는 희생자들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후 인근에 버려진 공장이나 창고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시신을 하천이나 하수로에 유기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 물에 버리면 증거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발견되더라고요. 어씨의 자백과 함께 사건은 급속도로 종결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어씨 측 변호인이 개입하면서 상황은 복잡해졌다.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인 B씨가 어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것이다. 제 의뢰인의 자백은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자백을 철회합니다. B 변호사는 첫 변호인 접견 후 즉시 자백 철회를 선언했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B 변호사가 제기한 쟁점들은 다음과 같았다. CCTV 영상의 증거 능력. 해당 영상들은 화질이 불분명하여 차량 번호판이나 운전자의 신원을 명확히 특정할 수 없습니다. 압수물의 증거 능력.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초과하여 수집된 증거들입니다. DNA 증거의 신빙성. 시신이 오랫동안 물에 있었던 상황에서 수집된 DNA 증거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자백의 임의성. 장시간의 조사와 심리적 압박 하에서 이루어진 자백으로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찰은 어씨를 살인, 시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 변호사가 제기한 증거 능력 문제들을 심각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공판에서부터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과정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 특히 어씨의 자백과 관련해서는 강압수사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요구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담당 판사의 이러한 언급은 사건의 향방을 예고하고 있었다. 2024년 8월 1심 재판부는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합니다. 법정에는 희생자 가족들의 오열 소리가 울려 퍼졌다. 김민지의 어머니는 판결 선고 직후 법정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들도 눈물을 흘리며 절규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딸을 죽인 놈이 버젓이 풀려나다니. 하지만 법의 잣대는 냉정했다. 정황 증거와 일관성 있는 진술만으로는 살인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었다. 검찰은 즉시 항고했지만 고등법원 역시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되면서 어 씨의 무죄는 확정되었다. 어 씨는 약 10개월간의 구속 생활을 마치고 2024년 9월 자유의 몸이 되었다. 그는 석방되면서 어떤 멘트도 남기지 않았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결백이 입증되어 다행이라는 짧은 소감만을 전했다. 어 씨의 석방 이후에도 서울 근교 연쇄살인 사건은 미해결 사건으로 남았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4명의 젊은 여성을 죽인 진짜 범인은 여전히 어딘가에서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다. 아니면 어 씨가 진범이지만 법적 증명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일 수도 있다. 진실은 오직 범인만이 알고 있을 뿐이다. 김민지의 어머니는 딸의 죽음 이후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매일 밤 딸이 마지막으로 걸었던 그 길을 홀로 걸으며 딸을 찾고 있다. 박소영의 아버지는 사건 이후 직장을 그만두고 사설 탐정이 되어 진범 찾기에 매달리고 있다.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이수진의 오빠는 법조인이 되기 위해 사법고시 공부를 시작했다. 정윤아의 어머니는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어 비슷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사건 이후 서울 근교 지역의 야간 치안은 대폭 강화되었다. 경찰 순찰이 늘어났고 CCTV 설치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젊은 여성들이 밤길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택시 승차 거부가 빈번한 서울 근교 지역에서는 심야버스 운행이 늘어났고 지자체별로 심야귀가 지원 서비스도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어 씨는 석방 후 이사를 가며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그의 주변에는 여전히 의혹의 시선들이 따라다니고 있다. 일부 시민들과 네티즌들은 그를 진범으로 확신하며 감시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법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유죄입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의 말처럼 법적 무죄와 실질적 무죄 사이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서울 근교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남겼다. 증거주의 원칙과 피해자 정의 사이의 균형, 수사기관의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규명에 대한 갈망. 4명의 꽃다운 청춘이 차가운 물속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들에게 정의를 가져다줄 진범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법의 잣대는 엄격했지만 그 엄격함이 때로는 진실을 가릴 수도 있다는 씁쓸한 현실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오늘도 서울 근교의 인적 드문 도로에서는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젊은 여성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그들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할 수 있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4명의 희생자들에게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사건은 끝났지만 진실에 대한 갈망은 계속되고 있다. 어둠 속에 숨어있는 진범이 누구든 언젠가는 반드시 그 정체가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서 말이다.